예, 여러분 식사 맛있게 다 하셨죠? 지금 시간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인프라 중에 하나인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약간 졸리시더라도 정신을 바짝 세우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데이터 센터 구축과 생태계 조성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챗GPT로 표현되는 LLM을 넘어서 피지컬 AI, 물리 AI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추론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국내외 전문가, 최고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AI 발전과 활용에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년간 AI 학습과 추론 수요로 데이터 센터는 매년 20%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그 청중 여러분들께서 AI 활용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지혜 부사장님, AI 발전을 실감할 수 있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조금 느낀 거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외국어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들 뭐 하나씩 꽂고 있었죠. 이제 이렇게 영화 보듯이 자막을 보면서 또 번역된 것들을 바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AI의 그 발전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업무에서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AI를 많이 쓰는데요. 제가 방금 질문 주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것들 통해서 느낄 수 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외로 우리가 못 느끼면서 AI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알고리즘의 늪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고 택시 잡고 할 때도 사실 거기에도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서 회의록 작성하는 거. 예전에는 제가 1년 차 때를 생각해 보면 들었던 거 다 손으로 메모하거나 컴퓨터로 열심히 썼는데 이제는 그 폐쇄된 그 가능한 한에서 녹음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이게 요약이 된다거나 정리가 되는 일들을 보면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샘 올트만이 소리치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림 잘 못 그린 사람 혹은 그런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와닿게 느끼는 그런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부사장님께서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AI를 본인이 느끼던 못 느끼던 진짜 부지불식간에 사용하시는 일이 아마 잦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도 AI를 사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AI가 이제 모델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결국은 대규모 빅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컴퓨팅 자원이 최적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 SSD를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전문 기업 파두 대표님께서 데이터 처리 시 컴퓨팅 자원 최적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데이터 센터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략 알고는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 관점에서 기본이 되는 그 GPU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를 보면 그 GPU에만 의존하지 않고 AI의 모델이나 워크로드에 따라서 전용의 반도체 또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저기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라고 하는 전용의 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본인들이 엔비디아의 GPU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델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는 뭔가 실행을 해주는 주체고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해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되게 중요한데요. 소프트웨어 스택을까지 같이 고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전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획일적이지가 않거든요. 어디 저기 큰 댐이나 강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즘은 차도 그 일종의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고요. 비이클도.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엣지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데이터가 생성된 곳에서 그 데이터를 추론하거나 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 실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까지 가지 않고 훨씬 더 자원 효율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전체적인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에너지와 기후 위기 이슈인데요. 사실 아까 이제 전력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그 발표자분들께서 해주셨는데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거의 3배 넘는 높은 전력 소비량을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전기 사용량이 여러 가지 기기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AI 데이터 센터까지 그 사용의 어떤 속도를 증가 폭을 굉장히 가속시키는 상태인데요. 이런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과연 우리나라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걸 감당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나 소형 원자로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영탁 실장님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AI 데이터 센터 하면서 전력의 중요성, 심지어는 이제 전력이 부족해서 AI 산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신재생에너지, 그다음 소형 원자로가 어쨌든 뭐 지금 각 그 에너지원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가 지금 갈수록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빠르게 건설이 가능합니다. 태양열 같은 건 금방 패널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단점이 출력 변동성이라고 하는데요. 밤에는 태양열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에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도 이젠 기술적 경제적 검증성을 다 이제 마치고 나면 좀 더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각광받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요. 둘 다 우리 국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에너지 전략에 있어서요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고, 아까 대표님도 조합이란 말씀을 쓰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에너지원과 이런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SMR을 잘 조합을 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AI 산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좋은 그 에너지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계속 지금 집중하면서 듣고 계시죠? 예, 그 아까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좀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액체 냉각 기술도 있고 열 재활용 기술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인데요. 이런 액체 냉각과 열 재활용 기술이 데이터 센터의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미스터 비스와스 씨 좀 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 think when we look at the demand from data centers in terms of the heat requirements, it'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obviously use air technology, air cooling technology. So liquid cooling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deal with the hyper data centers that are being built in many countries now, and I think also in Korea as well. So I think looking forward, the greater use of liquid cooling technolog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rying to reduce the heat emissions. So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a battle of technology, of cooling technology, which will help to reduce the emissions from data centers. But it is going to be a challenge because, of course, the demand for data centers is rising very dramatically. So even though the cooling technology is improving and reducing emissions, nevertheless, the total amount of data centers is growing so quickly that it is remaining an important environmental challenge for the future. But I think that as we heard from the companies which are building data centers, they are, of course, aiming to create centers that ar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in terms of using green energy. So I think in future, technology will help to mitigate the impact of the heat emissions from data centers. Thank you.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주제로 좀 더 들어가 가지고요. 한국 데이터 센터 및 관련 수요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된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핵심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와 그리고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남희연 대표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그게 AI 데이터 센터건 그렇지 않은 데이터 센터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란 말이죠. 컴퓨트 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 또는 저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제일 큰 장점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메모리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AI의 추론이나 계산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추론과 계산을 위한 데이터는 어딘가에 반드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해서 즉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그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그 하이닉스 HBM 같은 게 없으면 제대로 된 그 GPU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그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그 계산을 하는 것과 계산한 것들을 저장하는 것 그리고 저장된 것들을 어딘가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그 5G나 일반 그 초고속 인터넷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경쟁력 있는 AI 인프라 센터를 짓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반도체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약점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좀 그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좋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회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육성이 돼야지 당장은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NPU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기업들과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와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결합이 되게 되면 그 저희가 그 어떤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하나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많은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설왕설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어떤 지금 패권이 앞으로 몇 년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주식 투자 관점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건 딱 그냥 기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반도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보고 있으면 그 GPU라는 칩만이 아니라 그 GPU를 둘러싼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독보적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 스택이 있는데 그 쿠다의 거의 모든 그 AI 개발자들이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코시스템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칩 자체는 더 AMD가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잘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들이 쌓아놓은 그간 에코시스템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이제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해온 질문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 보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이나 토론하셨던 분들이 막 시간에 쫓겨서 이제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이제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이재우 부사장님 말씀하실 때 그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가 막 이제 집중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한 심각성들도 다들 느끼고는 계신데 혹시 뭐 이게 좀 정책적인 차원이긴 한데요. 그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혹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좀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카카오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저희는 그 운영 업무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 회사가 그런 이제 정책적인 고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하나 고민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 주신 인센티브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 회사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뭐 대구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혹은 뭐 김포 근처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관심이 없냐 이런 질문들 주시는데 생각보다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적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옮겼을 때 그러니까 또는 수도권이 아닌 곳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었을 때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요가 사실은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아무래도 그 정도의 불편 또는 문제를 감안하고서도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영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 수도권 지금 정부에서는 전력계통 영향 평가로 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한 20메가 짓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둬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을 하는데요. 왜 그럼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집중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전용 회선비가 좀 든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 이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뭐 전력이 나간다거나 뭐 화재가 났을 경우에 2주가 3중화를 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2주가 3중화가 덜 되고요. 세 번째, 그렇게 그 처음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할 때 좀 유선 인재들이 필요한데 한 1년간 인재들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비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방에 갔을 경우에 이 비용을 충당해 준 예를 들어서 전력 같은 지방에 있는 유유 전력을 좀 더 싸게 공급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좀 과감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세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기업이 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가서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좀 주면 지방으로 내려갈 그런 기업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강도영 차관님이 이런 이야기들 좀 들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강 차관님이 이런 의견들을 좀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희연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코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의 어떤 AI 인재나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과정이 필요한지 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I 붐 때문에 각급 대학원에서 그런 그 기존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 커리큘럼을 결합하고 AI 도메인 지식을 결합한 대학원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미 그 학교 차원에서는 충분히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거는 사실 AI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시스템에 대한 그 관심이 한 10년, 20년 공백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인재들이 배출될 즈음에는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좀 나이가 저처럼 좀 많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갭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메꿀 거냐가 큰 챌린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광범위하게 이게 굉장히 주제가 넓은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전력 이야기, 기후 위기 문제, 반도체 그리고 인재, 뭐 데이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압축적으로 그래도 국내외 최고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